제가 아는 형님이 6년 전에 아파트를 샀는데 이번에 세무조사가 나왔습니다. 이분이 위법을 했냐? 아니고요. 그럼 이분이 다주택자냐? 그것도 아니죠. 형님이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시는데 자세히 보니까 딱 실수하신 게 보이시더라고요. 내 돈으로 내 집 사는데 세무조사가 나온 이유, 그것도 2019년 6년 전에 산 집이 지금 세무조사 나온 이유가 뭘까요? 그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할 때 반드시 꼭 아셔야 할 체크포인트 준비했습니다. 시청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국세청 아는 형 가족분들은 세금 안 내시길 바랍니다. 절세는 염지훈. 제가 아는 형님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고 6년이나 지난 후에 세무조사가 나왔다. 자그마치 6년치에 대해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서 증여세만 2억 원을 넘게 내셨다. 이 형님 왜 6년 후에 세무조사를 받게 됐을까요? 자, 세무서가 게을렀던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님이 10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한 그 자금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1번 전세를 끼고 샀고요. 부모로부터 2억 원 이자 없이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 나가는 걸로 해서 2억 원을 차입했고, 또 이 형님이 신고소득이 별로 없어서 은행 대출은 1억 원 정도 겨우 받았어요. 몇 가지가 9억이고 자기가 20년 동안 열심히 모은 그 1억 원, 이렇게 해서 10억 원으로 집을 샀다. 한마디로 자기 돈 1억 갖고 산 케이스예요. 근데 문제가 크게 없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도 거의 세무서에서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를 삼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이 형님 이 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겠죠. 집은 샀는데 등기부만 내 집이고 결국 남한테 전세를 줬다. 그래서 이 형님은 이 동네에서 너무 살고 싶어서 여기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주변에 월세를 얻어 살고 있었다. 그런데 이 형님이 한 5년쯤 지나니까 나도 이 집에 들어가서 한번 살보고 싶다. 그래서 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전세금 6억 원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늘리면 될 거예요. 근데 이 형님 신고된 소득이 많지 않은 자영업자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 자금이 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기 자금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쓸 수가 없으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그랬죠? 신고된 소득이 없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 따라서 집 산 날로부터 약 5년이 지났고 이제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부모 찬스를 쓰기로 마음먹은 거죠. 집 산 지 5년 됐는데 이쯤에서 부모님이 좀 도와주면 세무서에서 모르지 않을까 하고 이 전세금 6억 원을 부모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2억은 물론 다 갚았어요. 한 5년 동안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서 이거는 합격. 그런데 이거를 부모님이 대신 갚아 주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이 부채 사후관리라는 거를 하는 그 과정에서 신고된 소득이 없는 이 아들이 이 임대보증금 전세금 6억 원을 대신 상환한 걸 보고 누군가가 도와주진 않았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증여세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그런데 나가보니 정말 그랬다. 정말 부모님이 이 보증금을 상환해 준 거를 발견하고 그에 따른 세금, 다른 1억까지 같이 걸려서 7억에 대한 세금, 가산세 포함 2억 원을 넘게 낼 수밖에 없었다. 좀 안타까운 내용인데, 여기서 제가 제일 안타까운 건 증여세 그 본세, 약 그 케이스에 있어서 약 1억 8천 정도 됐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약 4천만 원이 넘는 그에 따른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원 가산세는 안 낼 수도 있었는데 너무 안타까웠다. 차라리 처음부터 조금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미리 하면서 돈을 지원받았다면 가산세 4천만 원 정도는 아낄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아마 부채 사후관리에 대해서 좀 개념이 모자라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꾸준히 갚아놓고 요거는 한 번에 딱 갚음으로써 세무서에서 이거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를 놓치셨어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제가 아는 그 형님의 사연이었습니다. 근데 저렇게 집을 사시는 분들이 요즘에 사실 많잖아요. 그런 생각을 5년, 6년이 지나면 누구라도 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세무서가 모르겠지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 알고 있네요. 일단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면 그 내용 지자체를 통해서 세무서에 거의 다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 내용, 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전세금 6억, 부모 차입 2억, 은행 대출 1억, 이거는 채권자가 누구인지, 채무자가 누구인지
것이 그 기간이 얼마인지를 세무서 전산망에 부채 사후관리라고 입력을 한다. 이렇게 입력된 내용은 언제까지? 갚을 때까지 관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할 때쯤 그때 세무서에서 그거를 해명 요구하고, 그게 만약에 신고된 소득 등이나 증여나 신고된 소득으로 갚은 게 아니라면 증여세 조사가 나올 수도 있고, 조사를 하지 않아도 해명 요구만으로도 가세예고 통지서가 날라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지나치게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 차라리 어머니 아버니 조금 증여해 주세요. 저 20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제 돈으로 모은 거 한 1억 정도 모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 키우고 학원비 내고 신용카드 쓰고 이러다 보면 내 돈으로 이렇게 많은 돈을 축적하기라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떳떳하게 증여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좀 하는 편입니다. 자, 먼저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을 선정할까요? 바로 그건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우리 국세청 아는 형 중에서도 염지훈 유튜브 팀의 양도 박사 이성우 삼타 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삼타 강사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새롭게 취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취득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 포인트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지출 분석 시스템입니다.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일명 PCI 분석 시스템이라는 거고요. 자산이 취득, 소비 금액 대비 소득이나 증여 금액을 비교하는 시스템인데, 이를 간단히 예시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측에 소득이나 증여받은 금액 대비 좌측 부동산 등 자산 취득 및 소비 행위 금액이 7억 원 정도 더 커서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었는데, 이러한 세무서의 분석은 거의 일치했고, 부모님이 자식에게 사준 자동차 1억 원, 부모가 임차인에게 직접 상환해준 6억 원 정도가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건 집 때문에 세무조사가 나왔다가 그 자동차까지 걸리게 된 케이스네요. 네, 맞습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예금 등을 출처를 확인하는데 그 과정에서 걸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도 유의해야 하지만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도 부채를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 유튜브 팀이 지난 한 주 동안 구독자분들께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취득세입니다. 현행 지방세법 하에서는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몇 %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될까요? 3%? 네, 거의 맞습니다. 부동산 취득가격이 1에서 3%의 가액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소수점 막 붙지 않나요? 네, 좋은 질문인데요. 취득세 외에도 지방교육세와 농어촌 투표세가 붙어서 1.1%에서 3.5% 정도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인 자가 추가로 주택을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하면 몇 %의 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될까요? 8% 맞습니다. 이때 8%의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일시적 2주택 규정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 규정이란 구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3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면 8% 세율이 아닌 1에서 3%의 세율로 취득세를 낼 수 있습니다. 이게 계약기간 기준인가요? 아니면 잔금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입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인 자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게 되면 이때는 무조건 중과세 되는데요. 조정대상 지역이었다면 12%,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었다면 8%의 세율로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또한 취득세 감면 혜택들이 있는데요.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및 출산 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 등이 규정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취득세 감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이란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모두의 주택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나이 세대원의 기존 주택수가 몇 개인지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금 출처에 대한 확인입니다. 먼저 자기 스스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덥석 계약하시지 마시고 먼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해 보시고, 또한 아까 설명드렸던 PCI 분석표에 대입해 보신 후에 적절한 금액의 부동산을 취득하셔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채의 사후관리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셨다면 원금이나 이자를 꾸준히 상환해 나가셔야 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고자 한다면 본인이 소득이나 다른 대출을 받아서 꼭 상환하셔야 합니다. 고액의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시는 게 너무 부담이 된다면 혼인 출산 증여공제 제도를 확인해서 1억 원 정도를 증여받고 그 금액으로 상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다소 증여세를 내더라도 증여를 받아서 그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조사를 받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생 한두 번 부동산을 취득하는 그 소중한 순간, 부동산 취득 관련 세금 문의가 있으시다면 저희 국세청 아는 형 염지훈 유튜브 팀에 마구마구 댓글 달아주세요. 저 이성우 세무사가 열심히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절세는
네, 우리 유튜브 팀의 양도 박사 이성우 세무사님의 상세한 설명 도움이 되셨습니까? 저희 유튜브 팀에서 일주일 동안 고민해서 만든 부동산 취득 시 유의해야 할 체크리스트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득세를 꼭 확인한다. 취득세 중과 대상인지,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이 모든 판단은 세대원의 개념을 파악하고 나와 나의 세대원의 주택수가 과거에 몇 개였는지, 그리고 요번에 새로 취득하는 것까지 합한다면 1주택인지 2주택인지 3주택인지 꼭 체크해야 한다. 두 번째는 자금 출처 확인이죠. 차용증을 잘 작성하고 그거를 잘 갚아 나간다. 또한 너무 아끼지 말고 적절하게 증여한다. 자금 출처가 없다면 대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능력에 맞는 부동산을 취득해야 한다. 세 번째, 부채 사후 관리. 신용카드 사용을 좀 자제하자. 임대보증금은 반환할 때 그 자금 출처가 명백해야 한다. 가족 차용금에 대해서는 원금을 꾸준히 상환해야 나간다. 혼인, 출산증여 받은 금액으로 상환하되 이것도 부채를 좀 갚는 게 힘들면 적절히 증여를 받아서 조사를 받지 않아야 한다. 자, 부동산 취득할 때 꼭 체크하세요. 취득세, 자금 조달 계획서 이 두 가지 잘 챙기셔야 세금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부채 사후 관리도 적절히 해 나가야 진짜 절세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국세청에서 22년 근무한 해결사 염지훈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